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이지만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독일이 천문학적인 국방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헌법 개정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나라 돈 쓰는데 인색했던 독일이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군비 확충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유럽 방산주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한국 방산 산업에도 수혜가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후 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프랑스 파리 소식 준비했는데요.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퐁피두 센터는 피카소, 앤디 워홀, 자코메티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한 복합 문화 공간이죠.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3월 13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를 맡을 의지의 연합 창설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주도를 하고 있는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으로 30여 개국 대표들이 이와 관련된 논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은 먼저 우크라이나군 자력으로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유럽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고기 협회가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 줄 것을 미국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의 과학에 기반을 둔 교육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한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인데요.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지난 1월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라서 물가 관련 우려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정치적 과도기를 틈타 국경지대 시리아 영토에 대한 점령을 재차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시리아 남부 완충 지역인 헤르몬산 정상을 찾아가서 이 지역에 군을 배치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 분쟁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작년 12월에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붕괴하자 시리아 남부와 접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안보를 이유로 시리아 영토 안쪽에 조성된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병력을 진입시켜 현재까지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의 연금 지급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은퇴자 시위가 축구 팬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서 경찰과 유혈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날 아르헨티나 경찰은 의사당 앞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이 있었고 기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최소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하베르 밀레이 정부가 은퇴자 연금 지급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노령층을 중심으로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하려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수십만 명 이르고 이 때문에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Yes or No로
대답하기 힘든 문제.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 안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당시 사우디 제다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예스, 노로 대답하는 것은 러시아인들에게 달려있다면서 러시아가 만약에 노라고 한다면은 이 평화를 막는 방해물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측에 압박을 가하면서 종전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러시아는 예스 또는 노라는 대답 대신에 미국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답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12일 날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대 휴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측과 접촉할 예정이고 미국으로부터 하변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고요. 또 공동 성명 문구도 주의 깊게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히 합의된 것이 없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은 조속히 가능한 성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 일정은 장소 이런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위드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이번 주 안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분위기를 보니까 네. 러시아는 뭐 그렇게 서둘러서 지금 합의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측은 러시아를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네. 종전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합의에 러시아가 동의할 가능성이 75%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건 순전히 소위 말하는 뇌피셜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 휴전에 대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답변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일부 당사자의 합의나 노력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돼야 된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합의가 러시아 없이 미국, 우크라이나가 사우디 제다에서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주둔도 최종 타결에 걸림돌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종전 후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어떤 경우에도 주둔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일단 일기 집권 때 심상치 않게 여러 차례 나토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그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최대 5%까지 방위비를 올려라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 문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일관성 결여가 아니라 유연성 발휘다. 예.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으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역시 미국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관세 조치 발표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라고 시장이 반응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유연한 것이다. 플렉서빌리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알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나면서 이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미국은 유럽연합과 대결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단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자 유럽연합도 이 조치로 영향받는 유럽산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서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4월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뭐 얼마까지 올리겠다 그랬다가 한 달 미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일단 시작이 되면 이제는 유연성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4월 1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원래는 3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산업들이 반발하자 이걸 좀 미루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4월 1일까지 이제 추가로 유예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 25% 이제 품목별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다가 상대국의 관세율,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고려해서 상호 관세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4월 2일이 참 중요한 네. 날이. 근데 또 4월 1일이 그러네요. 됐을 때 네.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그렇죠. 또 유예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불안정하다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유연성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자신은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또 여기다가 지금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여기서 얘기를 한 것이 아일랜드에 기업들이 너무 많이 간다. 이거 세금 때문 아니냐라고 비판한 겁니다. 아일랜드가 그동안에 낮은 세금 정책과 고학력의 질 좋은 이제 그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원래 2010년에 금융 구제를 받을 때 아일랜드가 그때는 법인 세율이 24%였거든요. 이걸 네. 12.5%까지 대폭 낮추면서 오. 외국 기업들이 여기 이제 법인을 많이 세우게 된 겁니다. 이 낮은 법인 세율 덕분에 메타, 파이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더블린에 진출하게 됐고요. 네. 이들 기업들이 여기 이제 사무실 차리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을 내게 된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합의에 따라서 최근에 아일랜드가 법인 세율을 12.5%에서 15%로 약간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참고로 미국이 법인 세율이 21%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으로는 미국인 10명 중 6명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인 SSR에서 의뢰해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응답자 61%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고요. 지지하는 대답은 39%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6%로 지지하는 대답 44%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도 좀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불법 체류자 추방, 국경 단속 강화에 아. 대해서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 지지한다는 대답이 51%, 지지하지 않습니다가 48%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서도 지지도가 45% 나왔는데요. 1기 집권 당시인 2017년 3월 때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요. 미국인들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35%만이 머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대답했고요. 53%는 부정적이다고 대답했고 네. 의견을 밝히지 않은 비율이 높습니다. 11%가 오.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좀 지켜보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말하기 곤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부정적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편을 좀 들어준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가 이 정도면 앞광고 아닌가요? 이렇게 정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앞광고, 뒷광고 들어보셨죠? 네네. 어떤 제품을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직접 사서 쓰는 것처럼 네. 해서 하는 게 뒷광고고 그냥 아예 대놓고 저 이거 샀고요. 협찬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앞광고가 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가도 좋지 않고 공격도 받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매운동 그리고 공격이 있었는데 이걸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고요. 네. 이 말을 하자마자 네. 그 다음날 테슬라 주가가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실 15% 폭락했는데 이렇게 네.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광고를 해주고 주가가 즉각 반응을 한 건데요.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차를 직접 구매하겠다는 뜻을 인터넷에 밝히면서 또 주가가 올라서 총 1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테슬라 차량 5대를 세워놓고서는 이 중에 한 대를 구매한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그 특정 모델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오. 타서 차가 아름답고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차를 사면서 판매 부진과 주가 하락이 시작되는 테슬라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매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품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일론 머스크가 이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인생을 바쳤다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산 부부들이 우리 부인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부부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할걸요. 근데 그런 말을 대놓고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머스크가 절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잘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해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내 테러범이다라고 분류하면서 무슨 짓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주 또 강하게 무시무시한 얘기했군요. 경고를 네.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올랐고요. 그러자 네. 미국의 한 금융 관련 매체가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일종의 테슬라 광고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장을 맡으면서 연방기관을 축소, 이제 대규모 해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불만이 높아지면서 테슬라 겨냥한 불매운동 그리고 차량 방화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주가가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과도 갈등이 있으면서 그렇죠. 진짜 좀 둘이 멀어진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나는 여전히 머스크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해 준 겁니다. 그러네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테슬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진 않는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백악관 경내 잔디밭에 이 차량들을 전시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백악관을 테슬라 차량 전시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차 색깔이 또 빨간색이어가지고요. 아유, 초록색 잔디밭에 튀기네요. 빨간 네. 차량. 네. 아주 홍보가 잘 됐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경쟁자가 된 동맹. 네.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이 동맹을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는 이 말이 무색하게 미국이 그렇죠. 캐나다를 경쟁자라고 불렀습니다. 캐롤라인 데빗 백악관 대변인이 캐나다에 대해서 이웃이고 파트너이고 오랜 동맹이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쩌면은 경쟁자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더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광고 문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캐나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그러네요. 문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미국이 12일부터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서 25% 관세를 물리는데 네. 캐나다만 특별히 50% 관세를 물리기로 했거든요. 그러자 캐나다도 현지 시각으로 13일 자정을 기해서 88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철강 제품과 20억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 포함해서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산 컴퓨터, 스포츠 장비 등 다른 품목들도 포함이 됐고요. 캐나다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성공적인 무역 파트너십에 대해서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 미국 양쪽에 있는 가정 모두가 생활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한편 현지 시각으로 14일 날 캐나다 제24대 총리로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캐나다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은 적절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 마약인 페타닐의 유입을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약간 좀 포용적인 태도도 보였습니다. 카니 대표는 원래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네. 2008년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이제 성공적으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외국인을 처음으로써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총재를 맡으면서 브렉시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충격을 잘 막아냈다는 평가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캐나다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또 주목이 되고요. 다음 키워드 음모론과 불면증의 상관관계. 네.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이 있으면 네. 이렇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요. 음모론에 쉽게 빠질 수가 있고 여기에 우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잠을 못 자면 정신이 맑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할 하게 수밖에 되고 없죠. 또 별일 아는 거에 또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영국의 노팅엄 대학교 데니얼 졸리 교수가 1000명이 참가한 실험에서 과거 한 달 동안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음모론적 콘텐츠에 노출됐을 때 이걸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음모론은 사실 진짜가 아닌데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좀 조장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런 믿음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 반대. 사실 네. 지금 미국에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이 백신 접종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뭐 백신 접종 받으면 뭐 잘못된다, 뭐 네, 자폐아가 네, 태어난다 네. 이런 얘기하는 건 이런 게 대표적인 그렇죠. 그런 음모론이고요. 기후변화
이론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음모론에 해당되고요. 일단 첫 번째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 540명의 수면의 질을 먼저 평가했고요. 네. 이 사람들에게 2019년 프랑스 파리 노트담 대성당 화재에 대해서 음모론적 내용이 담긴 기사와 그리고 화재 사고를 사실적으로 설명한 기사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잠을 잘 못 잔 사람들이 이 음모론적 기사에 대해서 더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컸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개인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잘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팀은 수면은 정신건강, 인지기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되면은 음모론적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우울증, 불안, 편집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잠, 수면의 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어른들의 맞습니다.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다음 키워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창의력 짧게 좀 알아볼까요? 네. 예, 파리에서 패션 위크에 이제 등장한 스웨덴 디자이너 엘렌 호다코바 라르손의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네네네. 사실 젊은 디자이너를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개최된 패션쇼라고 하는데요. 모델들이 버려진 의류나 물건을 재활용해서 독창적인 디자인의 의류를 착용하게 되는데 가장 쇼킹했던 진짜 서프라이즈한 그런 의상이 등장했는데 네. 빈 첼로를 입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옷 첼로? 대신에 첼로 통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옷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관객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드레스가 이브닝 드레스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만 네. 이게 거의 갑옷처럼 모델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손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 외에도 바이올린을 머리에 올리거나요. 아니면 드럼을 미니스커트처럼 입는 그런 작품들이 선을 보였다고 하는데 라르손의 디자이너는 패션계 그레타 툰베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워낙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 사실 의류가 금방 입고 버려지니까 이게 환경이 심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네. 입기에는 조금 조금 어려움이 어려운 작품이긴 한데 어쨌든 그 메시지만 우리는- 잘 받아들이는 걸로 예, 재활용을 좀 하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함부로 쓰고 함부로 버리지 말자 이런 그렇죠. 메시지가 담긴 패션쇼였다고 합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킨의 Everybody's Changing 흐르고 있는데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You say you wander your own land, but when I think about it, I don't see how you can. You're aching, you're breaking, and I can see the pain in your eyes. Says everybody's changing, and I don't know why. So little time, try to understand that I'm trying to make a move just to stay in the game. I try to stay awake and remember my name, but everybody's changing and I don't feel the same. You're gone from here, soon you'll disappear, fading into beautiful light. 'Cause everybody's changing and I don't feel right. So little time, try to understand that I'm trying to make a move just to stay in the ga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막말로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며 당 해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연일 장외투쟁 중인 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를 압박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거리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와 루브르 박물관이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퐁피두 센터는 앞으로 5년간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선영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의 명소죠. 퐁피두 센터가 당분간 못 보겠네요. 문을 닫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인 퐁피두 센터와 루브르 박물관이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우선 퐁피두 센터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이번 주 10일에 폐관을 했습니다. 아, 네. 퐁피두 센터는 1977년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립근대미술관, 도서관, 음악센터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테크 건축 효시로 꼽히는 이 건물은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또 도시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도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외관, 파이프가 건물 외벽에 두드러져 마치 워터파크 물미끄럼처럼 생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오르면 낮과 밤, 맑거나 비 오는 날씨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바로 퐁피두 센터입니다. 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방화용으로 널리 사용됐던 성면이 문제가 되고 있고 21세기 현대 건축 표준에 못 미치는 점, 또 에너지 효율이 낮아 냉난방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발생하고 있고 보안의 우려마저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서 리노베이션이 결정된 것입니다. 네. 결국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2025년 올해 9월부터 5년간의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퐁피두 센터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원래는 빈민가였다고요? 네, 퐁피두 센터라는 이름은 프랑스 대통령 조지 퐁피두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네. 퐁피두는 재임 시절 보부 지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센터를 지었는데 사실은 보부 지역은 파리 안에서도 역사가 상당한 곳이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드는 바람에 빈민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퐁피두 대통령은 파리 중심의 빈민가였던 이곳을 대폭 정리하고 현대 건축,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문화대국 프랑스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는 새로운 명작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네, 그래도 5년 이 보수 기간이 참 긴데 이 기간 동안 소장 작품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결정에 따라
센터 내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네. 1월에는 공연장이 먼저 폐쇄됐고 3월에는 문화통신부 산하 국립도서관인 비블리오텍 피블릭 d'information 인셜로는 매배이도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네. 도서관은 8월 말 파리 12구의 루미에 비쟁에서 운영을 재개하며 도서 열람과 학습 공간 등을 종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이번 주 월요일 3월 10일부터 연구 소장품 2,000여 점의 철거 작업이 시작됐으며 샤갈, 자코미티 등 센터 내 유명 작가의 작품은 파리와 프랑스 내 유명 뮤지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도 옮겨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꼭 가고 싶어 하시는 곳 중에 하나죠. 루브르 박물관도 보수 공사를 같이 하네요. 이 기간 동안. 네, 알려진 바와 같이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가 중 하나로 수많은 예술 작품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루브르 신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고요. 박물관의 10년간 보수 및 확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센강으로부터 관람객들이 유입될 새로운 입구 개설과 지하 공간 확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네. 특히 모나리자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라 조콩드의 전용 관람 공간 등 리노베이션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참고로 모나리자라는 이름은 이탈리아로 의자 부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루브르는 폼피두 센터처럼 폐관을 명시하지는 않아서 개보수 공사하는 것만 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루브르 박물관은 매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개관하며 수요일과 금요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은 대대적인 전시실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설 전시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0%, 평일에는 90%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보수 공사를 통해 조기관은 향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큰 실수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세계 박물관이 두 곳이 같은 시기에 리노베이션을 한다면 파리로 오려던 관광객들이 선택을 주춤할지도 모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파리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 센터 지금 개보수 작업 들어간다는 것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퐁피두 센터에 어떤 네. 작품들이 있는지 주요 작품 위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마 작품을 보시면 다들 아실만한 대표 작품으로는 막셀 듀샹의 퐁텐, 샘 복제본이 있습니다. 양변기 모양의 작품으로 현대미술에서 가장 논증적인 작품 중 하나죠. 그렇죠. 또한 바칠리 칸딘스키의 콤포지션 위트가 있는데요. 칸딘스키는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콤포지션 위트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색채가 어우러진 대표작입니다. 피카소의 르 비올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폼피두 센터는 피카소 여러 작품을 수장하고 있지만 네. 특히 르 비올롱은 입체파 스타일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엉리 마티스, 정미로, 피에트 몬드리안, 앤디 워홀 등의 작품을 포함한 방대한 현대미술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9월부터는 문을 닫고 새롭게 단장하는데 이제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간입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 준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나랏돈 쓰는데 아주 엄격해서 일명 나랏돈 짠돌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러던 독일이 최근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재정 준칙을 완화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까지 불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독일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랏돈 짠돌이는 왜 이 네. 별명이 붙게 된 건지. 네, 오늘 또 조금 옛날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이게 조금 맥락을 아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 뭐 독일은 아주 예전부터 조금 나랏돈을 짜게 쓰기로 유명했습니다. 뭐 독일 헌법
이미 옛날부터 독일 헌법에 연방정부가 쉽게 빚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출발이 무려 1871년 비스마르크 헌법이다. 오. 연원이 뭐 그 정도로 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난 뒤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출범을 하고 1949년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인 건데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의 채무제한제도, 뭐 부채 브레이크, 뭐 재정준칙, 뭐 다 똑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이걸 헌법에 딱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정상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방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필요한 정도를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내년에 이래저래 사업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근데 세금이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죠. 그렇죠. 보통 예산 책정이 먼저고 자금 조달은 후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법에 원칙적으로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빚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명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큰 살림인데 나라 살림이라는 그렇죠. 게 이거 끌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네. 당연히 그러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969년에 이 기본법을 개정을 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써서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당연히 투자가 필요할 텐데 뭐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기는 해요. 네. 다만 문제는 경제적 균형이 어그러졌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올 때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황금 준칙이라고 부르는데 네. 기존에 빡빡했던 원칙을 조금 많이 느슨하게 풀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황금 준칙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동독과의 통일 이후에 뭐 후유증으로 조금 허덕이긴 했지만 이걸 이겨내고 2000년대 중반에 유럽의 맹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발판을 만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황금 준칙이 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2010년대 우리가 봤던 뭐 짠돌이 독일과는 조금 많이 아주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독일이 또 다시 이제 짠돌이가 맞습니다. 자꾸 짠돌이라니까. 독일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예. 들긴 하는데 뭐 네. 달라졌어요. 표현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예. 그래도 확실하게 알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메르켈 총리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메르켈 전 총리가 2005년에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2009년에 이 기본법을 바꿉니다. 당시 조금 시대 상황을 돌이켜 보면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2009년도 그 여파가 여전했던 시기인 건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빚을 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모든 국가들이 했었죠. 네. 독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랬더니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많이 늘었습니다. 대략 한 75% 수준까지 오르는데 근데 당시 유럽 연합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 원칙들을 지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은 60% 이하, 네. 재정 적자는 그러니까 새로 내는 재정 적자 같은 경우는 GDP의 3% 이하, 뭐 이런 준칙들을 지켰어야 했었는데 네네. 당연히 독일도 이런 준칙을 조금 지켰어야 됐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메르켈 총리가 2009년에 기본법을 또 개정을 합니다. 연방 정부가 새로 낼 수 있는 빚은 GDP 대비해서 0.35% 이내로 제한을 한다. 유럽 전체 기준이 3%보다 많이 낮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많이 유명한 독일의 뭐 부채 브레이크, 재정 준칙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준칙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은 사실 EU에서 맹주의주의를 단단히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네. 돌이켜 보시면 2010년대 초반에 그 픽스라고 하죠. 뭐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그리스, 그렇죠. 뭐 스페인 이런 남유럽 국가들이 방만하게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해서 뭐 부채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당시 남유럽 국가들을 조금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었던 게 이 재정 준칙 때문이었어요. 네.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건데, 뭐 우리라고 뭐 펑펑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다. 얘네들이 뒤를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는 바람에 다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사실 유럽에서 EU에서 뭐 독일의 맹주의 지위가 굉장히 확고해진 건데 그래서 독일의 전성시대를 연 게 바로 이 빡빡한 재정준칙이었다. 그리고 이게 메르켈 모델의 핵심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이렇게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20%포인트나 낮췄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바꾸는 거네요. 이 준칙. 조금 왔다 갔다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바뀌네요. 네. 사실 메르켈이 총리에서 물러선 게 조금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변곡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난 뒤에 그
메르켈 시대에 중국에 몰빵을 했던 독일 경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터지면서 값싸게 쓰던 러시아 천연가스도 막히게 됐고 예.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경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으니 당연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돈을 쓰고 싶어도 기본법 때문에 국채를 찍어서 필요한 돈을 조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GDP 대비해서 0.35%라고 하는 부채 0.35%는. 브레이크에 갇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숄츠 내각에서 사실 이런 꼼수를 씁니다. 팬데믹 당시는 천재지변,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본법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확보해 놓은 예산이 600억 유로 정도 가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돈을 기후변환기금이라고 하는 걸로 문패를 바꿔서 이제 경기 부양에 필요한 돈을 이제 메우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독일 연방법원이 요거는 위헌이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독일에서 난리가 났겠죠. 네, 이미 네. 예산안은 다 의회를 통과했고 돈은 필요한데 빚은 못 내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그래요. 만들기는 했지만 뭐 사실 이것도 빚을 더 내지 못하면 여전히 돈이 부족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두고 옥신각신 다투다가 의회 내에서 그래서 신호등 영정으로 불리던 쇼츠 내각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최근에 총수를 다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을 더 써야 한다라고 하는 열린 내각이 들어섰고 그렇게 5천억 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뭐 국제적인 맞습니다. 이슈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빚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정권도 바뀌게 된 건데 결국에는 부채 브레이크 재정 준칙을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뭐 네. GDP의 3.5%라고 하는 부채 브레이크로는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나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리가 없고 그건 그렇죠. 당연히 부양책을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 네. 그래서 독일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다만 이 기본법을 바꾸려면 연방의회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연정이 확보한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제 최근에 명분이 생겼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네. 사실 울고 싶은 사람한테 조금 뺨 때린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무기 지원을 중단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가 방위비. 네 예. 유럽에도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도 방위비를 더 내라. 그렇죠. GDP의 5% 수준까지는 늘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네들 지켜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독일 입장에서도 기본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방위비는 GDP 0.35%라고 하는 부채 브레이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이런 명분이 있음에도 지금 뭐 사실 연정 바깥에 있는 정당들과는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이 유럽에서 손을 뗀다. 그러면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방비로는 턱도 안 없고 되죠. 지금 독일의 군사력으로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간에 이제 독일 군사력 쪽에서 보면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뭐 사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만큼 독일의 군사력은 남다른 데가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과거에는. 옛말인 게 통일 이후에는 사실 냉전도 끝이 났고 그다음에 미국이 안보 우산도 씌워줬기 때문에 네. 굳이 국방에 돈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1992년에 장갑차가 독일에 1만 3천 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 기준으로는 2천 대 가량밖에 없어요. 6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든 거고 예. 전차라고 하죠. 주력 전차 같은 경우도 6,600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대 남짓밖에 안 됩니다. 뭐 전투기, 뭐 단거리, 뭐 방공 시스템 이런 것도 사정은 비슷한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지출이 지금 GDP의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 쓰지 않은 돈을 통일 이후에는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돈을 모아서 독일의 복지 제도에 썼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유럽에서 만약에 철수를 하거나 뭐 안보 우산을 뭐 채워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당장에 뭐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오겠습니까마는 근데 다만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봤더니 이것도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구나. 예, 지금은 뭐 뭘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어쨌든 부채 브레이크를 우회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려면 그러면 이 기본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선례가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방위비에 한해서는 이
재정 준칙을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방위비 올리라는 게 독일 입장에서만 보면 내심 반가울 거예요. 기도 한. 뭐 이거 저의 추정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돈을 이렇게 쓴다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맞습니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될 그렇죠. 텐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전인 1989년 정도만 하더라도 뭐 GDP 가량의 3.5% 가량을 국방비로 썼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어쨌든 전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미국이 딱 이 정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3% 가량을 쓰고 있고, 근데 독일은 지금 1.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뒤처진 군사력을 재정비하려면 당시 수준까지는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독일이 국방비를 2027년까지 3.5% 수준으로 늘릴 테고, 그래야만 30년 전 수준의 군사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그 독일이 국방비 지출이 적다고 해서 독일의 방산 기술력이 아주 형편없어진 건 아니기는 해요. 독일의 전차 레오파르트 2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랑도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데 네.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라고 하는 그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세계대전 때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을 만들었을 만큼 잠수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자체 개발한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도 했고, 물론 전쟁도 없었고 그만큼 돈을 안 쓰니 과거만큼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돈만 쓰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다만 뭐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조금 돈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독일 내부에서는 2011년에 없어졌던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정치권의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산업도 좀 덕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더더군다나 미국이 독일에만 군비를 늘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EU 차원에서도 8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70조 원 정도에 가까운 돈을 유럽 재무장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웠는데,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의 최대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을 비롯해서 여러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뭐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사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도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네. 다만 그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혜가 될지는 미지수이기도 한 게, 네. 무기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차를 잘 만든다라고 해서 딱 그것만 한국산을 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EU 입장에서는 사실 해외에서 사는 것보다 영내에서 만드는 게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 진작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가 무기를 뭐 잘 만든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걸 뭐 엄청나게 사갈 거냐, 그거는 뭐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네. 실제로 2023년에 현대로템이 네.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에 K2 흑표 전차를 팔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야, 이 무기를 영내에서 사야지 왜 바깥에서 사냐라고 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국 무산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는 결국에 독일 전차인 같은 유럽 레오파르트 2를 샀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영국이랑 독일 국방장관이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독일 방산업체가 영국에 세워서 대포용 포신을 만들고 그다음에 영국산 철강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업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영내에서 방위 산업 능력을 키운다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업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독일의 이런 변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건전 재정의 마지막 보루가 독일인데 독일이 생각을 바꾼 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게 재정 적자를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렇죠.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확장 재정 논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빚을 많이 내는 건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전 재정 논자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건전 재정 논자들이 조금 우세했죠. 네. 이래 팽팽했던 구도가 이제 독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넘어가게 지금. 되면 네. 사실 뭐 독일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더더군다나 뭐 각
선진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경기를 살리는 데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튼 뭐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군비 증강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스의 노래 베스트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